그러니까 제가 17년도에 개인 투자를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18년도부터 업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게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떤 미래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대부분은 야,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쉽게 말해서 코인 중에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것들이 뭐 실제적인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대해서 보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어차피 다 아시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 친구들이 그 개를 넣은 밈코인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다 주변인들이 다 사놓고서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다가 계속 막 도지 언급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재용 회장이 트위터를 안 하시겠지만 트위터에다가 삼성전자 삼성 그 일론 머스크는 거기다가 쓰는 말이 뭐 도지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뭐 미래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지 해놓고 로켓 이모티콘 해놓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이렇게 딱 해놓고서 거기다가 로켓 그림 막 이런 거 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화 올 거예요. 그날 뭐 삼성전자 상한가 치고 금감원 전화 오고. 수사 받으시겠죠. 조사 받으시겠죠. 아, 일론 머스크는 조사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 지금 가치가 너무 높다. 테슬라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서 500억인가 바로 과징금 맞았어요. 그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코인은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자 기준으로 페페라는 개구리 모양 코인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그것도 언급을 해서 뭐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확실히 젊은 분들이 수익이 좋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직되지 않고 개방돼 있고, 그러니까 뭐 얼리 어답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저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자꾸 그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나이뿐만이 아닌 게 제가 18년부터 알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 저보다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일론 머스크 가상화폐 지갑을 트래킹을 했다는 거예요. 트래킹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고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이? 네. 그러니까 그 지갑이 누구 거인지 특정은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지갑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지갑이 특정이 돼 있죠. 그 지갑을 트래킹을 했더니 도지코인이랑 그 시바이누랑 이런 개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하면서부터 그런 사업 친구들이랑 그런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5천만 원 정도로 시바이누를 가격이 좀 낮아서 그 발행량이 많은데 2조 개를 사서 그 당시에 유통량의 4%를 본인이 갖고 있으셨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 최고점 팔았으면 한 1조 정도 된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팔아도 한 2천억인가 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에 팔았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5천만 원을 그런 그냥 뭐 유명인이 장난으로 만든 코인에 넣는다는 거를 해볼 수 있어 라는 생각과 50만 원은 넣어도 5천만 원은 어떻게 넣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이제 이 가상화폐에서는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일론 머스크의 지갑을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근데 있죠. 이제 은행 계좌처럼 뭐 김상민 이게 뜨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대충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거 되게 일론 머스크일 것 같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공개돼 있어요. 주소가 공개돼 있는데 뭐 웃긴 얘기인데 그분이 수익 내고 일주일 있다가 최고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런 걸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역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통장은 내 통장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차명 통장도 뭐 있겠죠. 지갑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작전에 이용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럼요. 요즘에 그거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운용사, VC사 같은 운용사들이 일부러 막 그 코인을 뭐 바이낸스로 이동을 하고 뭐 얼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가격 상승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만 또 트래킹하면서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럼요, 엄청 많죠. 지금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트래킹을 하는 정보를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스포체인 뭐 요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갔고 그 지갑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어디로 이동했고 이걸 해서 이제 그걸 정보를 파는 업체도 약간 있어요. 동양 리포트처럼 이거 네. 정보지처럼 파는 업체들도 있고. 두 분 같은 경우는 루나, 테라 이걸로 인한 손실은 안 보셨어요? 저는 다행히 그때는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루나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이란 걸 하면서 이자율이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자극적이었죠. 사실 그런 이자율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루나가 스캠하면서 터지면서 뭐 마이너스 99.5였나요 거의? 99.999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코인이 무서운 거는 그 빠지는 속도가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사이드카 발동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 상한가 하한가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루만 해도 99.9%가 찍힐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유사장님도 그때 당시 피해를 안 보셨고. 뭐 저는 루나로 손해를 봤다가 다시 루나로 수익을 본 경우긴 한데 그때 아마 제가 루나를 좀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뉴스에도 막 그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막 한국의 비탈릭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루나가 아이템이랑 똑같아요. 상장 폐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한 2억 원어치 정도를 사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지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거래쌍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루나를 테더로 거래하는 것만 상패가 되고 바이낸스 달러로는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아 이게 반등이 있겠지 하고 샀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야 하고 공지를 봤는데 전체가 다 상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어디서 팔아야 되나. 근데 이제 뭐 중앙화 거래소 말고 이제 그 덱스라는 데가 있어서 근데 항상 그런 경우에 일부 반등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던지는 거니까 본전만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6시간 지나니까 재상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죠. 재상장을 되는 이유가 테라 재단이랑 바이낸스 그 당시 이제 CEO가 뭐 창펑자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상패를 시키고 거기에서 뭐 자구책이 뭐 있다고 했나 뭐 대화가 잘 됐다 그래서 다시 재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저도 공지를 제가 제대로 읽었으면 절대 안 했겠죠. 안 샀겠죠. 근데 그 다시 사신 것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 첫날에 한 10배 정도 올랐고 그 상패된 다음 이후에? 네, 그 다음 날 또 한 30, 40배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갖고 있진 않았고 아, 상패 됐다가 다시 또 네, 재상장하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면 루나는 그 당시에 상패가 됐다가 6시간 만에 재상장 됐다가 또 상패 됐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계속 거래되고 지금도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 권대호 씨가 지금 뭐 한국으로냐 미국으로냐 이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대충 그러니까 가닥이 잡혔잖아요.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네. 기업의 대표가 지금 범죄자인 거잖아요. 구속이 되고 막 그럼 그게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가상화폐에서는. 이 코인은 지금 계속 살아있다고요? 살아있고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루나라는 코인이요. 지금은 루나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루나2가 또 만들어졌어요. 아 잠깐 뭐 대표가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재단은 뭐 그냥 지금 엉망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코인이 있는데 방치인데 그게 2까지 또 나왔는데 또 뭐 최근에 뭐 20, 30% 오르고 또 내리고 뭐 이러니까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아까도 잠깐 중간에 나왔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 네. 박상기에 난 그때 일을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로 나면 돈 벌고 그냥 딸깍딸깍 하면은 돈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뉴스에서였나요? 뭐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다 규제할 거고 다 사기고 사행성이다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기관이니까 오피셜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1등이었잖아요. 네. 2017년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던 업비트가 막 좌지우지했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 블록체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거 다 사기고 다 때려 재볼 거야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마이너스 70%? 지옥을 맛봤어요 그냥 지옥을.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을 하고 폭락을 해서 이제 투자자도 다 죽는다는 난리가 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법무부 단독 의견이다,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그땐 기조가 가상화폐를 절대 허용 안 해주는 분위기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한 20, 30년 후에 서프라이즈 같은 데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비트코인이란 게 있었는데 이런 사기가 있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형 사기가 있었다라고 그런 게 나올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생각이 아 이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 이게 돼? 이걸 받아들여 주는구나. 저는 그래서 원래는 저는 미국이 엄청 규제를 할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달러 대 비트코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뭐 양적 완화가 돼서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뭐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ETF 승인이 비트코인 승인이 나면서부터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저는 이거를 근데 결국엔 또 기득권들 자기 차지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가져간 게 중국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조금씩 패권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중국은 특히 공산주의잖아요. 국내에 있는 뭐 자산들이 반출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게 비트코인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지갑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기회인 거잖아. 조금씩 끌어온 거죠.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권을 미국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ETF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ETF 승인됐다. 됐잖아요. 이게 한 몇 달 전에 뉴스 나왔었죠. 네, 그게 시발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냥 뇌피셜인데 지들이 패권을 많이 못 갖고 중국이 갖고 있었다면요 규제를 그렇게 세게 안 했을 거예요. 죽어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도 뭐 비트코인 긍정론자긴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 코인들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 발행되어 있지만 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 수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캐시카우를 만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TV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하면서 수익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코인들 대부분은 자기네 코인 팔아서 하는 것밖에는 수익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루나가 터진 이유도 뭐 연 20% 18%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충당을 해요? 돌려먹는 거잖아요 사실요. 또 캐시카우가 나올 곳이 없으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송 속도도 느리고 어디 쓸 데가 없잖아 사실요. 근데 이렇게 막 1억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기득권들이 원하면 되는 거다. 뭐 미래는 모르죠. 뭐 사장님 말대로 20년 뒤에는 진짜 막 서프라이즈 나와서 그런 스캠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막 10억이 갈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결국에 그거 선택은 그냥 기득권이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어떤 가치로서 뭐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긴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가상화폐 쪽의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쵸. 저는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인지한 것 같아요. 그들도 이걸 사용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돈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미국은 돈이 되는 건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지만 ETF 승인을 알았으니까 그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도 있었을 거고 그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생태계나 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놓고 뭐 많은 로비도 했을 거고 결국 승인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은 이 정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미국의 뭐 재무장관이든 뭐 SEC 의장이든 말 한마디에 어떤 주식이나 이런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건 맞지만 이 가상화폐만큼의 출렁임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도 되게 조심하잖아요. 자기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근데 이거는 특히 뭐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나 그거에 의해서 너무 출렁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득권이 끌고 간다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보는 게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ETF 승인할 때 그 승인에 관여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결정한 거니까.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지 아니 않았어요? 무조건 풀매수.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개인이 아닌 거잖아요. 뭐 블랙록이나 뭐 아크인베스트나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곳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게 금융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막차 타시는 분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겠죠. 사실 가상화폐라는 게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뭐 중앙화가 됐죠. 근데 그냥 완전 거기에 중앙 저도 아니에요? 되게 그런 거에 이제 업계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블록체인의 모토는 탈중앙이거든요. 익명성과 탈중앙인데 ETF라고 하는 어떤 중앙화된 제도 안에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정신이랑 사실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면 또 똑같은 거예요. 기득권 맘인 거예요. 탈중앙하고 나발이고 우리가 하자면 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중앙화로 들어와. 그리고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토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에 어쨌든 뭐 정신은 탈중앙하지만 ETF가 승인이 돼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거고 그 상승 호재로 결국은 기득권 맘인 거죠. 그런 말도 사실 전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규제는 하고 있지만 또 그 이상 나아가 또 적극적인 규제를 안 하는 거는 그들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럼요. 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 국회의원 뭐 하나도 말씀하지 마세요. 60억? 40억? 근데 그분도 문제가 있는 게 그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막 그 핸드폰 보는 장면이 나오고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규제가 되게 웃긴 게 이번에도 봐보세요. 미국이 ETF 승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키움에서도 갑자기 좀 보류하겠다. 이거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공직자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분들은 다 코인을 사면 안 돼요. 뭐 경찰이라든지 못 사는데 전 이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사면 안 되죠. 왜냐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내부 정보를 알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동네 경찰관이 코인 사면 왜 안 돼? 근데 전 웃긴 게 뭐냐면은 와이프 거는 사도 된대요. 아니 그 대놓고 참여인 거잖아요. 저는 거래소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거래소가 뭐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다 볼 수 있었는데 가입을 메일 주소로 하잖아요. 근데 코리아나 GR 뭐 이런 거 그 정부 그 도메인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알아요. 유명하신 분,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할 거야. 돈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잡거래소 같은 경우들은 더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에 대한 지배력들이 강했어요.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거래소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 사람들이 미리 사놨다 파는 거죠. 그게 다 보여요. 내부자 정보. 네, 그쵸. 특히나 그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 그 당시엔 처벌 기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서 돈을 많이 못 번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비트코인 ETF가 승인돼서 이제 저도 아 이게 되는구나 했는데 제가 고점 판독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짜 고점 판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업비트에 가입하는 날이 이제 곧 폭락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 가입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상화폐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 정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나라 정부든 미국 정부든 하여튼 기득권, 돈이나 힘이 있는 권력, 기득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코인 많이 팔아가지고 그거 다 스페이스 X에 투자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테슬라 문담 네, 거. 진짜로. 스페이스X가 몇 번 폭발하면서 되게 재정적 위기 겪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로 도지로 솔직히 돈이랑 시바인으로 수혈했지.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보통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코인 쪽으로 돈을 버시려면 이제 기득권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코인 하면은 사실 볼 게 간단해서 차트만 보면 되고 어떤 호재 뉴스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FOMC도 찾아봐야 되고 뭐 이제 막 미국의 SEC에서 말하는 발언도 찾아봐야 되고.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는 저희 뭐로 할까요? 뭐 저희가 어쨌거나 특정 코인을 언급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궁금하신 것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거래소 업비트나 비슷한 걸 이용하는 게 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쉽게 말하면 코인이 어떻게 상장이 되고 뭐 코인의 백서라는 건 또 어떤 거고 뭐 쉽게 말하면 코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정말 10억을 가는지 뭐 이런 거 알아가는 자리로 하고 사실 저희는 이제 종목 추천 같은 건 안 할 거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킨 코인 특집, 다단계도 있고. 다단계 특집, 거래소 특집, 네, 뭐 그런 거나 뭐 마켓메이커 막 NM 특집. 네, MM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코인 쪽은 또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근데 이게 지금 상승장이라서 업계 속 얘기를 하면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